오늘의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경제평론가로 이렇게 그렇죠. 제가 호칭을 하니까 약간 좀 저로서는 좀 어색한데 뭐 센터장님, 대표님 이렇게 부르다가 네, 뭐 네. 직장을 떠났으니까 뭐 붙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해놨는데 뭐 그냥 윤센으로 불러주시면 더 편하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그게 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론가로서 시장을 보시니까 시각이 좀 달라지시나요?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평론가라는 네. 단어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죠. 컴플라이언스 규정도 있고 아무래도 또 네. 뭐 업종이나 종목을 말할 때도 아 이게 어떻게 되지? 근데 뭐 지금이야 뭐 제가 자연인인데 뭐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좋아 보이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한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도 전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고 좀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틀려도 욕 안 먹을 수준. 근데 뭐 제 말하는 게 제가 좋아 보이면 저의 모든 액션도 그렇게 가는 거고 뭐 그게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장치 없이 네. 솔직한 윤세님 네. 마음을 좀 들어볼 텐데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장 요새 좋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번엔 매우 매력적이었고 좀 올라와서 저번이라는 건 그러니까 한참 좀 배- 반등 우리- 전에 반등이란 단어를 전 참 이게 그래요? 잘못된 관행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치에 왔을 때는 우리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그걸 갖다 보통 우리가 밸류, 가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거의 0.8대가 깨졌든 뭐 하든 그 정도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0.82배 정도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그때는 뭐 제가 어느 방송 가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죠. 근데 지금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오늘 제가 제목으로 좀 두고 싶은 게 한 최소한 0.9배 정도? 그러니까 한 배 가긴 힘들겠죠. 네. 지금 한 배가 한 2,970인데요. 그거는 좀 그런 것 같고 ROE 레벨이 너무 그래서 근데 0.9배는 한 2,670인데 뭐 그 정도는 열어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좀 반등을 했더니 이제 뭐 반등의 한계 뭐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한단 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장을 그러면 왜 반등의 한계냐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목조목 한번 제 생각 저는 뭐 이걸 그렇게까지 나쁘게 볼 일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아침에 낫지 않을까. 오늘 시장 열리기 전에 네. 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네. 투자자분들한테 이제 듣는 바도 그렇고 네. 우리 시장을 분석할 때 좀 까다롭다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 네. 어떤 때는 굉장히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예를 들면 글로벌과 커플링돼서 같이 가는 국면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참 따로 갈 때가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가 이상하게 좀 미국 증시 안 가도 우리는 견조한다든가 미국 증시 가는데 우리는 좀 못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이유가 뭘까요? 견고한 이유. 미국보다 우리가 견고한 이유는 우리가 싸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난 2년간 미국은 좋았죠. 네. 매년 20%씩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있는 거고 우리는 2년간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상대적 강세다, 뭐 지금 디컴 자꾸 이런 단어에 현혹되시지 말고 자꾸 그 본질을 흐리는 단어들이에요. 지금 너무 막 요즘 매크로에 대해 저도 매크로 했지만 네. 너무 이게 이제 과잉이 돼서 매크로 과잉이 돼서 본질을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고민돼야 될 문제는 안 좋은데 한국이 좋아서 사자는 게 아니라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자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기아라는 회사가 제가 PER이 3.2배였어요. 배당 수익률이 6.7. 오. 그러니까 자사주 감안하면 주주 환원이 거의 9.3가 9.5가 나왔어요. 네. 그게 거의 8만 1,000원대인가 그랬을 거예요. 기아. 네.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관세가 25% 부과되니까 이제 자동차 시장이 깨질 거야. 그래서 그렇죠. 그게 반영된 거겠죠. 근데 그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정말 관세가 이렇게 부과될 거냐? 근데 한번 오늘 테스라 실적이 아침에 나왔지 않습니까? 테스라 실적이 깨졌는데 이유는 뭘까요?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만들고 싶어도 뭐 왜 중국 만든 거 빼고 미국 내 생산도 메스코 다 부품 쓰고 있거든요. 20% 5% 관세 맞으면 딜러들이 주문 안 하겠죠. 그럼 뭐 GM 포드는 어떨까요? 캐나다 부품 다 갖다 쓰고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를 과연 트럼프가 때릴 수 있냐? 근데 오늘 또 기쁜 소식이 왔죠. 우리는 자동차 관세를 무관세로 만들고 싶은 거죠. 25%. 그래서 암묵적 합의됐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 어쩌면 불확실성이 극점에 있었던 그 시점이 기회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비슷했다는 거죠. 지금은
아주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좀 나아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너무 할인돼 있다가 할인폭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가는 정도. 그러면 너무 할인됐을 때 사실 잡았으면 좋았겠지만 네. 지금도 기회 국면 이다로 그래서 이제 넓은 제가 뭐 스펙트럼으로, 여기서 네. 뭐 마냥 여기서 이제 시장이 빅랠리가 시작됐으니까 4천 갑니다. 근데 그거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주가치 환원이 정말 되고 이러면 좋은 시절이 열리게 겁니다. 근데 뭐 그건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당장 뭐 주식시장을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앞에 있는 선택을 잘해 가야지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뭐 난 미래에 성공할 거야 이래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매사에 뭔가 좋은 선택을 하고 나쁜 선택을 줄여가야 되는데 그렇죠. 최소한 2분기에도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PBR 0.9배가 2,670인데 네. 뭐 그 정도도 이렇게 겁이 난다면 투자를 하실 수 있냐는 거죠. 뭐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열어두자는 생각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사실 그 관세 협상 그 얘기보다 많이 화이다했다고 생각했던 게 이 그림이었어요.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의 분기 성장률, QOQ 성장률이 마이너스 0.2가 나왔거든요. 역성장을 했다. 그다. 네. 언론에 그냥 막 나오고 맞아요. 이제 막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이제 안 좋죠. 한국이 얼마나 안 좋으면 역성장을 합니까? 우리가 작년 2분기에 마이너스 2 나오고 그다음에 0.1, 0.1 나오다가 다시 0.1 다시, 갔는데 네. 제가 한번 주식 투자자라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우리 장기 투자자가 되고 싶다 스스로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장기 투자자는 호황의 끝에 주식을 사면 망하는 거고요. 불황의 어느 시점에 사야지 돈을 버는 겁니다. 한번 우리나라 예를 들면 제가 급히 그렸는데 오늘 이게 우리나라의 성장률, 분기 성장률이에요. 마이너스 날 때 한국 증시는 돌아서기 시작하죠. 마이너스 날 때가 큰 기회가 왔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랬으란 네. 아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호황에 사는 게 맞냐, 불황에 장기 투자에 나서는 게 낫냐. 결국 불황에 와 있을 때 왜 이게 되는 거냐면 결과론적인 거고 이것 때문에 주식은 앞서 반영해요. 이런 안 좋아지는 네. 거를. 그래서 주식이 매우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와 있는 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윤세님 저 네. 글에 오신 걸 보면 사실 이렇게 역성장을 찍고 나서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면 네. 올랐다. 네. 이걸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근데 성장률 같은 경우도 보면 마이너스 찍고 나서 바로 돌아선 느낌이거든요. 근데 지금의 어떤 아니 상황은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이때 잘못인가요? 마이너스 들어가고 네. 나서요. 다시 해석해 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네. 들어가고서 엄청 더 안 좋았었어요. 아, 엄청 안 좋아졌어요. 음, 이미 그 전에 돌아섰어요. 제가 기억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좋죠. 이게 이제 일본식 장기 불황도 갈 수 있죠. 맨날 여기만 이렇게 있으면. 뭐 그 여지도 있고. 근데 여하튼 지금이 위험으로 따진다면 도망갈 때는 아니었다는 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밸류 할인이 너무 깊다. 그러니까요. 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전 세계 증시를 놓고 못하는 게 유독 25년에 한국이 올라온 것 같은데도 여전히 다른 나라들은 과거 레벨을 상당히 회복해 있는데 우리만 이러고 있어요. 올라와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반등이 얼마나 더 있냐를 찾고 어떤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면 그 정도가 맞을 것이다. 이건 너무 어려운 전략 아닐까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합니까? 예측을 정확하게 그렇죠. 하기가, 그러니까 네. 우리가 어떤 무슨 선택을 한다. 모든 건 선택인데 그렇죠. 선택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결혼을 한다. 그랬을 때 나는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나는 뭐 어떤 나와 뭐 뭐 기준이 문화 있죠. 그쵸. 네, 그 나름. 기준이 정확히 있어야 네네네. 된다. 그러면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서 제가 보는 기준은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그림이 이게 다음. 제가 잘 오래간만에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천천히. 그래서 아까 이제 네. 0.9배 말씀드렸던 네. 건데 한국이 어떻게 했던 간에 0.8배가 깨졌을 때 아주 빅기회였고 뭐 0.9배 깨졌을 때 여기서 사면 이렇게까지 빠졌죠. 하지만 바로바로 회복됐던 레벨인데 여하튼 올라가서 한 배 이럴 때가 제일 위험한 거죠. 막. 이때가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고 했을 네. 때 그때 좀 삼성전자 안 좋게 얘기하면 막 엄청 안 좋은 댓글 달리고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냐면 이런 레벨이기 때문에 0.9배 가봤자 2,670. 여기서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분기마다 이게 한 50에서 70% 세대가 올라와요. 네. 순자본이 순증하기 때문에. 그러면 3분기가 되면 이게 몇 포인트가 될까요? 2,750이 되는 거예요. 0.9배가. 네. 자본은 그냥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자본이 효율화 안 돼서 ROE가 낮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수 레벨 때는 올라갈 수도 올라가고. 있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용을 보면 네. 어떤 종목이나 보면 이게 아주 재밌는 그림인데 이 동그라미 크기는 이게 제가 옮기는 과정에 지워졌네요. 이게 하여튼 종목 안 나와도 상관없는데 이 동그라미가 시총 크기예요. 당연히 이게 삼성전자겠죠. 네. 시가총액 비중으로 봤을 때 높은 종목들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죠. 신저가에서 별로 올라온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왼쪽 지금 그러니까 올라와 아래쪽에. 있는 거는 네. 여기가 뭐냐면은 뭐 방산 기업이나 뭐 조선주들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결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에 뭐 짧은 시간인데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매일매일 나오는 외신 뉴스에만 뉴스에. 집중하시지 말고 외신 뉴스가 좀 부정적이면 그래 이런 종목들이 매우 매력적이구나. 아까 뭐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또 뭐도 있죠. 뭐 이런 논리도 있었잖아요. 뭐 얼마 전까지 원전을 폐기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해서 막 빠져있던 종목도 있었던 거고 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외국인들이 좀 다니는 시즌이 5월에 오잖아요. 5월에 우리나라도 관광을, 여행 그렇죠. 네. 그럼 뭐 항공주들도 괜찮을 수 있고 또 추경을 돈을 쓰면 막 소매가 늘어나면 유군주들도 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렇게 그런 것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데 놀랍게도 매일매일 트럼프의 한마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장관 이름은 잘 모르지만 벤센트와 러튼 이름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지금 매크로가 아니에요. 전 매크로를 한 사람이지만 네.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 미국의 채권 시장이 무슨 논리 그런 거 따지다 보면 세상이 너무 우울해 보이거든요. 저희가 아침마다 그걸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시장 되게 안 좋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사실은 좀 그것도 물론 안 봐야 된다는 건 아니시죠. 그렇지만 좀 더 중요하게 그런 본 게 게 있다. 안 좋은 거를 우리가 다 인지하는 데까지 왔다는 거죠. 그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게 정말 장기화되면 사람들이 1930년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대공황이 왔고 뭐 전쟁이 났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류 역사에 소위 스무트할리 관세법이 나와서 물가가 올라서 네. 대공황이 와서 이건 한 번 있었어요. 그 한 번의 사례 갖고 지금이 반복될 거다? 이것도 웃긴 거고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한 번 있었는데 그게 반복될 거다도 웃긴 거 아닐까요? 우리가 앞으로 있는 세계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세계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갖고 자꾸 고민하지 말고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그래 US 자산과 BUS 자산 중에 뭐가 더 매력적이지? 그럼 분명한 거는 미국에서 달러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안 풀잖아요. 근데 돈을 푸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독일 같은 유럽이나, 나라, 네. 우리도 추경을 할 거고 네. 이런 나라가 좀 나아지겠구나. 또 어떻게 됐던 간에 미중 갈등이 이번에 뭐 봉합이 돼도 네. 예전처럼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하지는 끝났고 갈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지는 과정에서 만약 어떡할 뻔했어요. 중국과 미국이 정말 더 친해져 가지고 우리나라 제조업은 다 망할 뻔했는데 이제 좀 어떤 긍정 시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 그럼 우리가 여지가 좀 생기고 오히려 우리한테는 안 좋은 좋을 수 있죠. 부분. 만약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는 이게 참 슬픈 얘기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한 85% 만들 수 있어요. 지금도 옮기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울산은 어떻게 되죠? 울산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는 건데 사람들이 자꾸 거대 담론에만 있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불안해 보이고 사야 될 게 안 보여. 그렇지만 사야 될 건 뭐냐면 좋은 것도 있죠. 뭐 조선주도 실적 좋고 하지만 그거는 지금 투자자들이 아까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사긴 겁나잖아요. 네. 근데 그럼 투자를 많이 안 하셨던 분은 뭘 할 거냐에 들어간다면 기준은 단순합니다. 싼 거 사세요. 밸류에이션으로 매력적인 거. 그게 그리고 불확실성에 가장 반영돼서 싸진 거. 뭐 자동차도 해당되고 반도체도 해당되고 뭐 이런 것들이 뭐 항공주도 해당되고 뭐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싸다와 저평가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보통 비율을 네. 이렇게 하죠. 네.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이 네. 있는데 나쁜 기업은 하면 안 돼요. 그 나쁜 기업은 대표적인 게 뭐 테마주, 뭐 가치에 기반하지 정치 테마 이런 거는 투자자라면 손을 대서는 안 되고 트레이더라면 손을 댈 수 있겠죠. 뭐 그래서 돈을 벌면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좋은 기업이 항상 좋은 주식은 아니에요. 좋은 기업이 비싸면 나쁜 주식이 되는 거고 좋은 기업이 싸져 있으면 좋은 기업이 싸져 있으면 좋은 주식이 되는데 지금은 좋은 기업이 싸져 있는 좋은 주식이 그러니까 그 컴퍼니가 굿 프라이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좀
시장이 많이 보이는 시점이다. 아까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에요. 지금 몰려 있었잖아요. 이쪽에 네. 왼쪽 아래쪽에.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은근히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내수 다 망하는 줄 알고 있었더니 어느 날 이마트가 올라와 있고 건설주 같은 경우는 어땠죠? 그러니까 건설주가 물론 원전 플러스 해외 재정정책 수혜도 있지만 현대건설이 올 연초에 샀다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현대건설이 언제 제일 가장 쌌을까요? 언제 쌌냐면 PF가 모든 곳에서 PF 떠들고 있을 때가 제일 쌌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가 되어 그렇죠. 있을 때. 그러니까 잊지 건설 쪽에. 마십시오. 네. 제가 이제 자유인이 된 뒤엔 가지고 네. 대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맨날 이렇게 막 오히려 이러한 생태계가 더 고상해진 것 같아요. 너무 막 어렵게들 얘기하고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럴 때 현대건설을 샀어야 되는 거고 이마트를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꽤 보이고 있다는 거죠. 얼마 전까지 자동차 사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었던 거예요. 놀랍게도 제가 방송에서 몇 군데도 얘기를 했더니 댓글이 굉장히 안 좋게 달리더라고요. 기본적인 분석을 못하는 사람 같다까지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많이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이거 활동하는 걸 언젠가 멈춰야 되나까지 고민할 텐데 제가 이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댓글을 그래서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오늘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좀 올라왔을 때 다 팔고 나가고 싶겠죠. 지수만 보면. 지수만 그리고 볼 수- 우리 시장에 대해서 네. 하방은 좀 단단한데 네. 상방이 과연 뚫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사실 몇 년간 굉장히 깊어진 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사장님 정확히 지적이신데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 어떤 것들은 못 가는 것들이 있고요. 삐질삐질 돌아서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목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우리가 맨 처음에 우리 시장을 안 좋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 좋아져봤자 이제 뭐 2%, 3% 하는 나라에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왜 다들 20, 30%, 50%야 돼요? 목표가 너무 높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금 금리가 얼마죠 지금? 뭐한 2%, 3%. 그렇죠. 세금 네. 떼고 나면 어떨 네. 거예요? 막 온갖 뭐 해외 투자 얘기를 하는데 한번 수익률을 잘 비교해 보세요. 주식 만한 수익률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대형주 사서 한 20% 보이는 종목들이 넘쳐난다면 이런 빅찬스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게 꼭 100%가 나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큰 산업 트렌드가 바뀌는 거랑 수익이 날 수 있겠지만 한국은 그러한 밸류갭만 갖고서도 상당히 레벨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미래가 좀 보이는 긍정적 흐름이 하나 생겼잖아요. 한국 증시가 가장 큰 문제는 일본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많이들 비판을 하세요. PBR이 낮은 건 ROE가 낮아서다. 한국보다 ROE가 낮은 나라가 있어요. 홍콩. 그래서 우리보다 PBR이 낮아요. 일본은 어떡할 거예요? 일본은 우리보다 ROE가 낮은데 PBR이 높아요. 왜 그렇죠? 자본에 대해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본은 주주와 가치 중시하는 정책으로 10년째 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그걸 좀 벤치마킹 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좀 아마 많았잖아요. 시작이 되겠죠. 네. 이번 선거 국면에서 여건, 야건 아마도 주식 투자 인구를 마음을 안 잡으면 접근하기 힘들다면 강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최근에 저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에요. 이거 비겁한 거죠. 정치에 대해서 구설수를 내기 싫으니까.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시장 전면에 선거 전면에 주주가치 환원이라는 단원이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약으로 네. 정책 공약으로 좀 이렇게 많은 가운데 하나일 수는 있겠지만 전면에 굉장히 나왔다. 이거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다. 뭐 거기에는 뭐 5천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래서 4월 네. 21일 날 리서치 센터장 간담회가 있었어요. 네. 갔다 온 그래도 아는 애들이 많이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날 나왔던 얘기예요, 이 내용들이. 뭐 다른 거 있는데 제가 너무 웃겼던 게 뭐냐면 네. 그냥 PBR이 싸다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아까 0.9배만 가도 되지 않겠냐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0.9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봤자. 근데 일본만 가도 1.5배, 한 2배 가져야 되면 5,000포인트 나온다. 그래서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무서운 말이 들어갔어요. 속가낸다. 한국이 속가낸다. 왜 못 올라가는 거냐면 너무 상장돼서는 안 될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상장돼 있죠. 그리고 폐지를 잘 안 안 시킨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 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는 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건 야건 이제는 어떻게 됐던 간에 이 정책을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강도를 보면 꽤 놀랄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작년에 사실 좀 당황스러웠던 정책이 있었어요. 코리아 부스트업이라고. 기억나시죠? 우리가 작년 7월에 나왔는데 거기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있었고 밸류업하고 좀 또 다른 개념의 부스터. 그쵸. 네. 밸류업은 네. 정부에서 했던 네, 거고 네. 코리아 부스트업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어요. 근데 사실 코리아 부스트업은 좀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추진할 수도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못하겠죠. 못하겠지만 아마 재계가 극심하게 반발할 겁니다. 근데 최소한 오너들 가족 경영 체제는 이제 굉장히 한계에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한국증시는 PBR로 1.3배에서 1.5배는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혹시 합니까? 2분기만 놓고 본다면 0.9배 정도 가질 수 있는데 한 3, 4년 놓고 봤더니 정말 1.5배 가는 장이 시작된 거라면 이 대형주로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전까지 지금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가 2분기로 국한한다면 상당히 0.배 정도의 좀 부담이 있지만 1, 2년 놓고 본다면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러한 소위 저는 가능성을 본다면 투자자들이 이제 점점 주식을 사서 파는 사람들이 줄어들겠죠.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는 사서 내가 들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한국 증시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바닥을 치고 올랐냐? 다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을 샀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주식을 사서 모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싸다고. 그러한 가능성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좀 참 아쉽다 싶은 이 수급 숫자가 계속해서 좀 몇 개월째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견조하다는 평가 가운데 외국인 수급마저도 좀 적극적으로 들어와 준다면 이게 좀 더 강할 텐데 이런 생각을 사실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왜 팔까 생각하면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현금화하기 좋은 시장이니까. 이거의 본질은 미국의 모든 글로벌 자금의 기초 자산은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가 흔들리면 기초 자산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많은 곳에 크랙이 생겼어요. 균열들이. 이게 최근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일주일에 9.2bp가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는 그 잘들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경악을 하고 본 거죠. 이거는 뭔가 터진 거죠. 근데 그 크랙을 빨리 땜질하려면 다른 데서 유동성을 꺼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 세계에서 나왔던 자금들을 막 회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 있지만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잘 보시면 크게 추세적으로 파생을 포지션 쌓아가던 건 멈췄어요. 그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들이 사냐 파냐를 감히 살 거다 팔 거다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투자자 외국인이 한 명도 아니고 어떻게 다들 와서 외국인이 살 거다 하면 저는 궁금해요. 외국인 안 하시 아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격이 다 다른 금융 돈에 자본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자본이 돈을 쫓아다닐 텐데 돈을 쫓아다니는 핵심은 환율이에요. 그래서 달러가 강해질까요? 추세적으로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거다라는. 금이 저렇게 강해졌다는 건 금도 이제 많이 왔지만 달러가 예전의 지위를 못 찾는다면 달러의 자산을 찾다 보면 처음에는 유로화를 찾고 엔화를 찾다가 원화도 찾을 날이 오겠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한번 반문해 보시죠. 우리가 얼마 전까지 원화가 1,500원이 아니라 1,600원 간다고들 아마 매크로 하신 분들이 다 와서 얘기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1,570원 정도는 열어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조용히 1,400원대 초반이 왔어요. 저는 올해 안에 1,300원대 들어간다 봅니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저희 시다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데 컨센서스라는 게 뭐냐면 그때그때 인기 투표를 하는 거예요. 컨센서스는. 저도 컨센서스에 제출도 해보고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러한 외국인 자금은 후행적으로 들어올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늘은 아침에 제일 바보 같은 짓 뭐냐.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외국인이 사냐 파냐를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후행적인 해석에 불과할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가장 투자할 때 경계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칼럼에 한번 썼는데 미국 사람들이 미식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월요일 아침에 되면 막 커피 놓고서 어제 쿼터백이 어떻게 했어야 되고 막 게임을 설명해 준 사람, 사후회사라는 사람들. 게임을 뛴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먼데이 모닝 쿼터백은 즐겁지만 돈에 도움이 안 되고요. 앞으로를. 그렇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지금 집중해야 될 거는 공 자체 우리가 보고 있는 접혀가는 기업이 아직 남아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오늘 제 방송 들으시면 이후에도 빨리 찾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내드려야 되는데 짧게만. 근데 달러 최근에 약세에 비해서 강세되는 원화의 그 좀 강도는 약하다라는 평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고민거리죠. 네. 우리가 저번에 이차영 총재가 네. 정치 요인이 좀 있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요인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원화가 아직까지 선택되기에는 국제 통화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아마도 추경을 하고 추경하면 뭐 원화가 약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12조밖에 안 돼요. 10조에서 12조 되는데 20조 쓴다고 하면 한국 경기가 바닥지고 도나? 이런 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원화가 더 그때부터는 미국의 약세를 폭을 충분히 반영하는 시기가
2분기만 지나고 3분기 안에 온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종 나와주시고 또 좋은 말씀 견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윤지호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